박진우는 언제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40살, 스테이터스 프로의 대표이사, 안정적인 수입과 재계에서의 존중을 보장하는 지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사업을 일구었고 여러 위기를 거쳤으며 경쟁사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우뚝 섰다. 위험을 계산하고 사람을 분석하며 냉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능숙했다. 하지만 그해 5월의 어느 아침, 널찍한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세상은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렸다. 책상 위에는 학교 공책에서 찢어낸 듯한 줄무늬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파란색 볼펜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는 짧은 문장이 되어 그의 인생에 그 어떤 충격보다도 강한 채찍질을 가했다. 왜 모든 남자는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이 서류들은 아빠의 애인 가방에서 꺼낸 거예요. 박진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졌다. 그는 쪽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옆에는 사무용 클립으로 깔끔하게 고정된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서는 그랜드라인과 한 대형 제조업체 간의 내부 공급 계약서였다. 두 번째는 다음 분기 경쟁사 발전 전략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다. 세 번째는 거래 조건이 명시된 잠재 고객 목록이었다. 네 번째는 수익과 손실 계산이 포함된 재무 보고서였다. 다섯 번째, 시장 점유율 확보 계획에 관한 그랜드라인 부서장들 간의 내부 서신이었다. 이 모든 것은 스테이터스 프로의 최대 경쟁사인 그랜드라인의 최고 경영진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서류의 끝에는 같은 서명이 적혀 있었다. 개발팀 비서, 이은영. 이은영 그의 은영. 3개월 전 출산 휴가에 들어간 아내를 대신해 그가 직접 채용한 여자. 사무실에 나타난 지 불과 2주 만에 연애를 시작한 여자. 커다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남자라고 말하던 여자. 박진우는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같은 아이의 필체로 쓰인 또 다른 한 줄을 발견했다. 아빠, 또 나쁜 짓 하면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서연, 박서연. 그의 14살짜리 딸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어떻게 알았을까? 언제, 무엇을 본 거지?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진우는 사건의 연대기를 재구성해 보려 했다. 3개월 전 그의 개인 비서로 10년간 일해온 아내 최수진이 연차 휴가를 낸 후 출산 휴가에 들어갔다. 임신 7개월 차였고 의사는 절대 안정을 권고했다. 박진우는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업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고객과 소통할 줄 알며 문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채용 공고를 냈고 몇 차례 면접을 진행했다. 지원자들 중 단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은영, 28살,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비서 경력. 완벽한 이력서였다. 추천서는 모범적이었고 이전 직장 상사들의 평가는 극찬 일색이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는 점이다. 단순히 매력적인 것을 넘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길고 옅은 갈색 머리, 섬세한 이목구비, 우아한 몸매. 그녀는 조용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고 수줍게 미소 지었으며 이상적인 직원처럼 보였다. 면접에서 그녀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식을 선보였으며 자신의 능숙한 기술들을 열거했다. 박진우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를 고용했다. 처음 2주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이은영은 빠르게 적응했고 모든 절차를 익혔으며 스스로 서신을 처리하고 회의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핵심 고객의 이름을 외웠고 각 프로젝트의 특성을 파악했으며 그의 필요를 예측하는 법을 배웠다. 박진우는 만족했다. 그는 동료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가 정말 귀한 인재라고 말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새로운 비서를 좋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예에 바르고 성실했으며 절대 지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사소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떤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남았다. 그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의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서류를 건네며 그의 손을 스쳤다.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그의 기분에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상사들과는 다른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고 했다. 칭찬은 진심으로 들렸다. 박진우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그들에게는 견고한 가정이 있었다.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 수지는 그의 버팀목이자 파트너였고 딸의 어머니였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을 일으켰으며 딸 서연을 키웠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피로감이었을 수도 있고 인생은 흘러가는데 자신은 예전만큼 젊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흐르고 있었다. 어쩌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한 흔한 허영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켰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웃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만 사무실에 남게 되었다. 이은영이 보고서를 가져와 그의 옆에 섰다. 어떤 숫자를 가리키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뺨에 닿았다. 박진우는 그녀의 가볍고 꽃 같고 유혹적인 향기를 느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키스에 응했다. 그 순간부터 그 스스로 광기라고 부르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퇴근 후에 만났고 가평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갔으며 밤새도록 문자를 주고받았다. 박진우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출장과 긴급 회의를 꾸며냈다. 협상 때문에 늦는다. 고객들이 직접 만나길 원한다. 경쟁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출산 준비, 아기방 꾸미기, 큰딸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다. 박진우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은영은 그의 중독이 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생각했고 단둘이 만날 시간을 기다렸으며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회사 일에 대해 너무 자주 질문한다는 것을, 파트너, 계약, 발전 계획에 대해 묻는다는 것을, 때때로 그녀가 보관용이라며 서류를 촬영한다는 것을, 그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올바른 말을 했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를 만졌으며 필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진정한 감정이 없었고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했다. 그는 눈이 멀었다. 그의 딸이 쓴 그대로였다. 박진우는 눈을 뜨고 다시 쪽지를 바라보았다. 서연, 그의 똑똑하고 직설적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민한 딸 그녀는 그의 고집과 어머니의 직관을 물려받았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 그는 일주일 전 그녀가 사무실에 들렀던 것을 기억해냈다. 토요일이었고 그는 그녀에게 집에서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때 이은영도 있었다. 그녀 역시 긴급 프로젝트를 마무리한다며 주말 근무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무엇을 보았을까? 박진우는 그날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그는 이은영과 함께 30분 동안 집무실을 비웠었다. 회의실에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말없이 자리를 떴다. 그녀는 창백했고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아니요. 그는 그때 그녀가 그저 피곤하거나 친구와 다퉜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과 이은영을 본 것이다. 어쩌면 키스하는 것을, 어쩌면 껴안는 것을, 어쩌면 너무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서연이 예기치 않게 그들을 함께 본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어떻게 서류를 손에 넣었을까? 박진우는 쪽지를 다시 읽었다. 아빠의 애인 가방에서 꺼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는 이은영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서류를 찾아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했다. 서연은 항상 그런 아이였다. 그녀는 진실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을 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약한 아이들을 보호했고 선생님이 틀렸을 때는 논쟁했으며 자신의 관점을 옹호했다. 아내 수지는 가끔 딸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좀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불평했지만
박진우는 딸의 그런 성격을 자랑스러워했다. 오늘까지는 박진우는 서류를 다시 책상 위에 놓고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빨리 생각해야 했다. 이은영은 1시간 후에 출근할 것이다.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속은 들끓었다. 분노, 수치심, 두려움, 모든 것이 하나로 뒤엉켰다. 가족을 배신한 자신에 대한 분노, 자신의 추락을 목격한 딸에 대한 수치심, 아내, 아이들, 사업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는 휴대폰을 들어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3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아빠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너랑 나 단둘이. 침묵. 그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알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진우는 서류를 금고에 넣고 쪽지는 재킷 주머니에 숨긴 뒤 집무실을 나섰다. 비서실에는 이미 이은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약간 수줍은 미소를 그에게 지어 보였다. 오늘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었으며 화장은 자연스러웠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커피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려 애썼다. 그녀가 일어나 커피 머신으로 걸어갔고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알아내려 애썼다. 스파이, 경쟁사의 요원, 아니면 그저 돈과 경력을 위해 그의 약점을 이용한 여자일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녀는 그를 배신했다. 그의 회사를 배신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위협에 빠뜨렸다. 이은영이 커피잔을 들고 돌아와 그의 책상에 놓으며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의 어깨에 손을 머물렀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왠지 긴장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박진우가 대답했다. 그냥 잠을 설쳐서 생각이 많았어요.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오전 회의를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 어디든 가서 바람 쐬는 건 어때요? 그녀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고 그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느꼈다. 아니, 괜찮아요. 그는 몸을 피했다.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저녁엔 약속이 있고 그녀가 몸을 바로 세웠고 순간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미소가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가 집무실을 나갔고 박진우는 숨을 내쉬었다. 행동해야 했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이은영이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눈치채면 그녀는 사라질 것이고 증거도 없을 것이다. 계획이 필요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들고 보안팀장의 번호를 눌렀다. 강 팀장님, 박진우입니다. 급히 만나야겠습니다. 30분 후에 제 집무실에서.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강태식 팀장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진우는 남은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고 차들은 대로를 따라 기어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오늘 전쟁이 시작된다. 그의 가족, 그의 사업, 그의 인생을 위한 전쟁. 강태식 팀장은 정확히 30분 후에 집무실에 들어섰다. 50살의 전직 국정원 요원, 침묵하고 행동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박진우는 5년 전 회사가 처음으로 심각한 산업 스파이 시도에 직면했을 때 그를 고용했다. 그때 강 팀장은 일주일 만에 계획을 밝혀냈고 경쟁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 스테이터스 프로의 보안팀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했다. 무슨 일입니까? 강 팀장은 맞은편에 앉아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진우는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읽어보시죠. 강 팀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것이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책상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쪽지와 함께 박진우가 줄무늬 종이를 건넸다. 강 팀장은 쪽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이군요. 똑똑한 아이입니다. 강 팀장은 다시 서류를 보았다. 이건 그랜드라인의 내부 자료입니다. 서명은 이은영, 대표님의 비서 말입니다. 내 전 애인이기도 하죠. 박진우는 그 단어를 힘겹게 내뱉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이제 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 팀장은 그를 쳐다보았다. 처음부터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숨김없이. 박진우는 3개월 전 이은영을 어떻게 고용했는지, 어떻게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그녀의 아름다움과 관심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리고 딸 서연이 우연히 그들을 함께 목격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다. 말하기는 힘들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통증으로 와 닿았지만 진실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진우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강 팀장은 몇 초간 침묵하며 들은 내용을 곱씹었다. 전형적인 침투 수법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완벽한 이력서, 추천서, 면접에서의 올바른 대답들. 그런 다음 감정적 수준에서 목표와 가까워지고 기밀 정보에 접근 권한을 얻은 후 의뢰인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거죠. 그랜드라인의 최진혁 대표, 대표님의 최대 경쟁자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대표님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은영은 그의 요원일 겁니다. 확실합니까? 서류를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대표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들은 대표님의 약점을 연구하고 공격을 준비해왔고 이은영은 내부에서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전형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진우가 좌절하며 물었다. 강 팀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첫째,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녀가 아무것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증거 수집 작전을 시작합니다. 도청, 영상 감시, 그녀의 동선 추적. 셋째, 함정을 준비합니다. 그녀가 경쟁사에게 넘길 가짜 서류를 흘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넷째, 경찰에 신고합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실형을 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장비 설치와 초기 데이터 수집에 일주일, 가짜 서류 작전에 또 일주일, 그런 다음 자료를 경찰에 넘깁니다. 최대 3주입니다. 내 가족은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알게 될 겁니다. 강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로 알게 되지 않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불장난을 하셨습니다. 이제 불을 꺼야 할 시간입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건 뭐든지 하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최고의 요원인 윤지훈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할 겁니다. 오늘 당장 이은영의 가방에 도청 장치를, 그녀의 차에 초소형 녹음기를, 사무실 컴퓨터에 섀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계속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추파를 던지고 미소 짓되 사무실 밖에서는 만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거나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세요. 그녀가 속임수를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 팀장은 일어나 서류를 챙겼다. 이 서류들은 제가 가져가서 사건용으로 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원본은 1시간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님, 따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녀는 대표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강 팀장이 떠난 후 박진우는 홀로 남았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10시 30분. 앞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회의하고 협상해야 했다. 표정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서연과의 저녁 대화뿐이었다. 남은 하루는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박진우는 고객들을 만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이은영은 언제나처럼 곁에 있었다. 서류를 가져오고 회의를 상기시키고 미소 지었다. 그도 똑같이 응대했지만 속에서는 역겨움으로 모든 것이 오그라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녀의 눈 속 거짓을 보지 못했을까? 저녁 6시, 그는 집으로 향했다. 아내 최수진이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부른 배,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가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냥 그랬어. 피곤하네. 서연이는 자기 방에 숙제하고 있어? 서연이랑 얘기한다면서? 응, 학교 문제로. 수진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고 박진우는 2층으로 올라갔다.
딸의 방문 앞에 멈춰 서서 노크했다. 서연아, 나야. 들어가도 될까? 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깔끔했다. 책상에는 교과서가,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손에 펜을 쥐고 공책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진우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 결심, 그리고 고통을 동시에 보았다. 문 닫아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문을 닫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서연아, 아빠가 말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빠한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하는 일은 옳지 않아요. 엄마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어? 왜요? 서연이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엄마가 싫어졌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아니야. 그가 벌떡 일어섰다. 서연아, 그건 아니야. 난 엄마를 사랑해. 너도 사랑하고. 나한테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어? 약해졌고 어리석었어. 아빠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거 알아요. 알아.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약속해. 어떻게요? 그녀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바로잡아요? 박진우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그녀에게도 옆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이내 자리에 앉았다. 서연아, 나한테 다 말해줘. 어떻게 된 건지? 언제 알았고 뭘 봤는지.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2주 전 토요일에요. 아빠가 집에서 서류 좀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요. 사무실에 갔는데 아빠가 집무실에 없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다른 문 너머에서 아빠가 그 여자랑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흐느꼈다. 아빠는 그 여자한테 보고 싶다고, 단둘이 있고 싶다고, 집안일이 복잡하지만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두 사람 키스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봤어요. 박진우는 눈을 감았다.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질 만큼 수치스러웠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내가 항상 존경했던, 나에게 정직을 가르쳐 주셨던 아빠가 거짓말쟁이였다니.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빠 비서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의자에 놓인 그 여자의 가방을 봤어요.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아빠는 엄마가 아니라 저 여자를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을 열어봤어요. 지갑, 화장품, 휴대폰, 그리고 서류철이 있었어요. 그걸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계약서, 숫자들 하지만 그랜드라인이라는 회사 이름을 봤어요. 그 이름은 알아요. 아빠가 집에서 그들이 우리의 최대 경쟁자라고 우리 고객을 뺏으려 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이건 적들의 서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 여자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박진우는 끼어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휴대폰으로 몇 장을 찍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서류철을 다시 넣고 가방을 닫았어요. 그때 아빠가 돌아왔고 저는 집에서 가져온 서류를 건네고 그냥 나왔어요. 집에 와서 찍은 사진들을 인쇄해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그 여자는 스파이라고. 경쟁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빠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려. 왜 바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서연이 고백했다. 아빠가 믿어주지 않을까 봐 혹은 믿더라도 그 여자를 감싸주거나 제 일도 아닌데 나선다고 저한테 화를 낼까 봐 무서웠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쪽지를 쓰고 서류를 책상 위에 두면 아빠가 보고 스스로 깨달을 거라고. 그러면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박진우는 딸을 껴안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마주 안아주지도 않았다. 서연아, 내가 날 구했어. 우리 회사를 구한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이은영은 계속 정보를 훔쳐서 경쟁사에게 넘겼을 테고 우리는 고객, 계약, 돈을 잃었겠지. 어쩌면 회사는 파산했을지도 몰라. 내가 했어야 할 일을 내가 한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그 여자 해고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는 그녀를 잡을 거야.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넘길 거야.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녀를 고용한 자들과 함께. 엄마는 알게 될까요? 박진우는 침묵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모르겠어, 서연아. 엄마가 모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만약 알게 된다면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아빠, 서연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가 쪽지에 썼잖아요. 또 나쁜 짓 하면 엄마한테 다 말할 거라고. 그거 진심이에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싶진 않지만 아빠가 계속 엄마를 속이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가 다 말할 거고 엄마랑 저는 떠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다, 박진우가 대답했다. 약속할게, 서연아.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이은영이랑 헤어질 거야. 너와 엄마의 신뢰를 되찾을 거야. 너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될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게요. 하지만 딱 한 번뿐이에요. 또다시 저를 속이면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없을 거야, 그가 약속했다. 두 사람은 몇 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서연이 일어섰다. 숙제 마저 해야 해요. 그리고 엄마가 저녁 식사하라고 아빠를 찾으세요. 박진우는 일어나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섰다. 서연아, 한 가지 더. 내가 서류를 찾았다는 건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엄마도, 동료들도, 경찰도. 중요해. 내가 직접 찾았다고 말할 거야. 비밀을 지켜줄 수 있겠니? 네, 지킬게요. 서연이 대답했다. 저는 명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가족이 필요해요. 박진우는 방을 나와 문을 닫고 벽에 기댔다. 딸과의 대화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약속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작전이 시작되었다. 기술 교육을 받은 젊은 보안팀 직원 윤지훈은 이은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가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녀의 차 좌석 밑에는 초소형 녹음기를 부착했다. 사무실 컴퓨터에는 관리자 권한을 통해 섀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모든 것은 감쪽같이 이루어졌다. 박진우는 자신의 역할을 계속 연기했다. 이은영에게 미소 짓고 커피에 감사하며 때로는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가 저녁에 만나자고 제안할 때면 피곤하다거나 집에 일이 있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이은영은 더 이상 조르지 않았지만 때때로 그녀의 눈에 불만이 스쳤다. 그동안 강태식 팀장과 윤지훈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대화 녹음, GPS 추적 기록, 이메일 사본, 점차 그림이 명확해졌다. 이은영은 정말로 그랜드라인의 요원이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그 회사 법무팀의 김유미 변호사를 만나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네고 지시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문서화되고 보관되었다. 일주일 후 강 팀장은 박진우에게 보고했다. 형사 고소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합니다. 함정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박진우가 대답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일 아침 책상 위에 가짜 서류가 든 파일을 우연히 놓아두십시오. 내년도 회사 전략 개발 계획, 핵심 고객 목록, 재무 예측 자료입니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는 거짓입니다. 이은영이 서류를 복사해서 경쟁사에게 넘길 겁니다. 우리는 그 전달 과정을 포착할 겁니다. 그 후에 경찰을 부릅니다. 사건은 종결됩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요일 아침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8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해 7층으로 올라가 경비원과 인사를 나눴다. 이은영은 이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항상 일찍 와서 그가 오기 전에 집무실을 준비해 놓았다. 커피, 최신 신문, 인쇄된 회의 일정, 완벽한 비서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그녀가 미소 지으며 커피 잔을 건넸다. 오늘 10시에 협상이 있고 12시에 회계팀과 회의, 2시에 파트너사와 오찬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2027년 전략 개발 계획, 대회비라고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두툼하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강 팀장과 그의 팀이 밤새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서류는 도장, 서명, 재무표까지 있어 완전히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숫자, 모든 계획은 거짓이었다.
경쟁사가 이 정보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들은 막다른 길에 부딪힐 것이다. 박진우는 파일이 잘 보이도록 책상 가장자리에 놓았다. 그런 다음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다. 10분 후 이은영이 메모장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협상건 말인데요. 파트너사에서 비행기 연착 때문에 회의를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조정해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은영이 더 가까이 다가와 책상 옆에 섰다. 박진우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파일을 보고 있었다. 이건 무슨 서류예요? 그녀가 무심한 척 물었다. 내년도 전략계획. 방금 비공개 회의에서 승인됐어.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다 확인해야 해. 좀 봐도 될까요? 그녀가 파일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채 손가락을 꽉 쥐었다. 이건 대회비야. 당신에게도. 그녀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전 대표님 비서잖아요. 항상 이런 서류를 다루는데요. 이건 안 돼.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미안해요. 은영 씨 상부의 지시야. 공식 승인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짜증이 스쳤다. 박진우는 그것을 눈치챘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 자료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나갔고 박진우는 귀를 기울였다. 그의 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이를 통해 강 팀장이 옆 건물에서 감시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보안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파일에 접근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언제 나가야 합니까? 30분 후에 1층 회의실로 가십시오. 그녀가 집무실에 들어가면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우는 30분 더 일하다가 일어나 메모장을 들고 나갔다. 이은영이 고개를 들었다. 회의 다녀올게요. 급한 일 있으면 휴대폰으로 전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는 1층으로 내려가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강 팀장과 윤지훈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박진우의 사무실에 숨겨진 카메라 영상이 보이고 있었다. 보시죠. 윤지훈이 말했다. 화면에는 비서실이 보였다. 이은영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는 박진우의 집무실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카메라는 집무실 내부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이은영은 문을 닫고 재빨리 책상으로 다가가 파일을 집어들었다. 파일을 열고 휴대폰으로 페이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움직임은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가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기록합니다. 강 팀장이 말했다. 계속 감시. 이은영은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고 파일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 다음 집무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아 일을 계속했다. 끝났습니다. 강 팀장이 화면을 껐다. 이제 그녀가 자료를 넘길 때를 기다립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김유미 변호사를 만납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어디서 만나죠? 외곽에 있는 카페 산울림입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적은 곳이죠. 이미 그곳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녹화할 겁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은 긴장으로 조여왔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경찰에 연락합니다. 경제안전과에 아는 분이 있습니다. 황동준 총경. 경험 많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체포를 진행할 겁니다. 이은영, 김유미, 그리고 최진혁까지 동시에 깨끗하고 신속하게 법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일어섰다. 저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연극을 끝까지 마쳐야죠. 그는 1시간 후에 집무실로 돌아왔다. 이은영은 평소처럼 미소와 함께 협상이 어땠는지 물으며 그를 맞았다. 박진우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아 파일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만약 그가 진실을 몰랐다면 누군가 그것을 만졌다고는 절대 의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루는 고통스럽게 길었다. 회계팀과의 회의, 파트너사와의 오찬, 몇 통의 전화, 계약서 서명. 이은영은 곁에서 돕고 미소 지었다. 박진우는 그녀를 보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어떻게 자신을 믿는 사람을 배신하면서 그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저녁 6시, 업무 시간이 끝났다.
직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짐을 챙겨 이은영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옆 건물에 위치한 보안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강 팀장, 윤지훈, 그리고 다른 2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은영, 5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윤지훈이 GPS 추적 화면을 보며 보고했다. 카페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유미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방송 켜세요. 강 팀장이 지시했다. 대형 스크린에 카페 내부 영상이 나타났다. 김유미 변호사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40대 여성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은 머리, 차가운 인상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몇 분 후 이은영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김유미의 테이블로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음성이 켜졌다. 마이크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이 말했다. 어떻게 됐어요? 김유미는 안부 인사 같은 건 생략했다. 다 됐어요. 박 대표가 오늘 책상 위에 내년도 전략 계획을 놔뒀어요. 사진 다 찍었어요. 보여줘요. 이은영이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어 김유미에게 건넸다. 그녀는 사진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암호화된 파일로 내 메일로 보내요. 이미 보냈어요. 잘했어요. 최 대표가 만족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들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핵심 고객들을 가로챌 수 있을 겁니다. 박진우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그의 사업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박 대표는 어때요? 김유미가 물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요. 이은영이 피식 웃었다. 네, 저한테 푹 빠졌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눈먼 고양이 같아요. 김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그렇게 해요. 우리에겐 서류가 몇 개 더 필요해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 목록, 지난 분기 재무보고서, 신규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 한 달만 더 일하면 우리가 그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은영이 물었다. 보너스랑 귀사에서의 직책 약속하셨잖아요. 받게 될 거야. 최 대표는 약속을 지켜. 일이 끝나면 넌 개발 담당 이사의 보좌관이 될 거야. 지금보다 연봉은 3배, 보너스는 별도고. 이은영이 미소 지었다. 그럼 계속하죠. 그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 잠시 더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김유미가 계산을 하고 떠났다. 이은영은 남아서 커피를 마저 마셨다. 박진우는 화면을 보며 속에서 모든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 원망, 수치심, 모든 것이 뒤섞였다. 이 여자는 그의 감정을 이용했고 그를 조종했으며 그의 회사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그가 강 팀장에게 물었다. 차고 넘칩니다. 내일 아침에 자료를 황 총경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겁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 공모에 의한 집단 범죄입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합니다. 벌금과 활동 금지는 물론이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8시 강태식 팀장은 경제안전과에서 황동준 총경을 만났다. 황 총경은 희끗희끗한 관자놀이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강 팀장의 보고를 듣고 녹화 영상을 보고 서류를 검토했다. 사건은 명확하군요. 그가 말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하고 체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오늘 당장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구를 체포합니까? 실행범 이은영, 관리자 김유미, 의뢰인 최진혁. 동시에 체포해서 서로에게 경고할 틈을 주지 않을 겁니다. 거주지와 사무실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합니다. 컴퓨터, 휴대폰, 서류 모두 압수할 겁니다. 언제입니까? 오전 10시. 인력을 준비해두세요. 피해 회사 측 증인도 필요할 겁니다. 강 팀장은 박진우에게 전화해 계획을 보고했다. 박진우는 이은영의 체포 현장에 있기로 동의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다. 오전 10시 스테이터스 프로 사무실에 황동준 총경, 조미나 형사, 그리고 4명의 수사관이 들어섰다. 박진우는 1층에서 그들을 만나 7층으로 안내했다. 이은영은 자기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은영 씨, 황 총경이 물었다. 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은영은 박진우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는 침묵했다. 조미나 형사가 이은영에게 수갑을 채우고 출구로 데려갔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자리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휴대폰, 가방, 서류를 압수했다. 모든 것을 투명 봉투에 담아 봉인했다. 진술을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황 총경이 박진우에게 말했다.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박진우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조미나 형사의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프로였다.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으며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이은영을 고용했는지, 어떻게 연애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경쟁사의 서류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증거 수집 작전을 펼쳤는지. 그가 말하지 않은 유일한 것은 서류를 그의 딸이 찾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은영이 차 키를 꺼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의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 형사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에게 조서에 서명하게 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박진우는 저녁이 되어서야 사무실로 돌아왔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모두가 이은영의 체포에 대해 이야기하며 추측을 내놓고 있었다. 박진우는 직원들을 모아 상황을 설명했다. 이은영이 경쟁사의 요원이었고 기밀 정보를 유출했으며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했으며 어떤 사람은 박진우를 동정했다. 정현수 부장이 회의 후에 그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저는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물었고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 부장.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일, 아내와의 대화가 남아있었다. 박진우는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부른 배,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좋지 않은 일이. 그가 옆에 앉았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인데? 오늘 내 비서 이은영 씨를 체포했어. 그녀가 경쟁사 요원이었어. 우리 기밀 정보를 넘기고 있었어.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입건했어.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왜? 언제 알았어? 며칠 전에. 우연히 그녀에게서 그랜드라인 서류를 발견했어. 스파이라는 걸 깨닫고 보안팀에 연락해서 증거를 모은 다음 경찰에 넘겼어. 세상에. 수진이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정말 끔찍하. 당신은 그녀를 믿었는데 그녀는? 응니.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녀를 믿었어. 그리고 그게 내 실수였어. 수진이 그를 껴안았다. 자책하지 마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겠어.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밝혀졌다는 거야. 박진우는 그녀를 마주 안았다. 그는 그녀에게 연애에 대해, 배신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비밀로 남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2주는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이은영, 김유미, 그리고 최진혁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조미나 형사는 사건을 신속하고 강경하게 처리했다. 피의자들을 신문하고 압수된 자료를 분석했으며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매일 박진우에게 전화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요청했다. 사건은 확실합니다. 그녀가 한 통화에서 말했다. 영상, 녹음, 서신, 증인 진술, 감정 결과까지 다 있습니다. 그들은 부인하려 하겠지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겁니다. 그 다음은 재판이죠. 박진우는 그녀의 노고에 감사하며 평범한 삶을 계속 살아가려 애썼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는 회의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예전에 이은영이 앉아있던 비서실의 빈 책상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거짓말을 떠올렸다. 수치심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집에서는 세심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수지는 임신 마지막 달이었다. 의사들은 언제든 진통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집안일을 도왔으며 서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딸은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그 쪽지에 대해 이은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항상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약속을 지켰나요? 박진우는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다. 그는 제 시간에 집에 왔고 이유 없이 회사에 늦게까지 남지 않았으며 정직하고 솔직했다. 서연은 점차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수진이 물었다. 여보, 그 이은영이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겠지. 그가 힘든 것을 멈췄다. 아마도 심각한 사건이야. 산업 스파이, 경쟁사의 기밀 정보 유출, 형사처벌 대상이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그녀가 불쌍하지 않아요. 수진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쨌든 당신 밑에서 일했고 당신은 그녀를 믿었잖아요.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불쌍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회사를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렸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서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올바르게 대답했다. 사흘 후 수진이 출산했다. 3.8kg의 건강한 남자아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시우라고 지었다. 박진우는 출산 과정에 함께했다. 분만실에 서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다. 행복해서, 안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수지는 피곤함 속에서도 그에게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우린 함께야. 우리 가족은 함께야.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아들과 사랑에 감사하고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배신에 대해 속죄했다. 서연은 저녁에 병원으로 왔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아기 침대로 다가가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작고 붉고 새근새근 숨을 쉬는 덩어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바닥을 건드렸고 아기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안녕, 시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내 누나야. 내가 널 지켜줄게. 박진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맙다, 서연아. 모든 게. 그녀는 그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그에게 기댔을 때 그는 내면에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다. 가족.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시우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다. 그는 이른 아침 강 팀장과 함께 법원 건물에 도착했다. 재판정은 그리 크지 않았다. 판사석에는 진지한 얼굴의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법정에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은영, 김유미, 그리고 최진혁이 교도관의 인솔하에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은영은 창백하고 수척하며 겁에 질려 보였다. 구치소에서의 몇 주가 그녀를 바꿔놓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박진우를 보자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교도관이 제지했다. 김유미는 침착하고 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최진혁은 긴장해 보였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을 들지 못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다. 피고인 이은영, 김유미, 최진혁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다. 서류철을 든 파란색 제복의 중년 남성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은영, 김유미, 최진혁은 경쟁 조직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스테이터스 프로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작전을 조직하고 실행했습니다. 스테이터스 프로의 대표이사 박진우의 비서로 일하던 이은영은 체계적으로 기밀 문서를 복사하여 그랜드라인의 변호사인 김유미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유미는 다시 받은 자료를 그랜드라인의 대표 최진혁에게 전달했습니다. 범죄 행위는 3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업비밀이 포함된 50건 이상의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스테이터스 프로가 입은 피해액은 1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저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인 영상 및 음성 녹음, 증인 진술, 전문가 감정 결과, 압수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혐의는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들,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은영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혐의를 인정합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큰돈을 제안받았고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미가 다음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네, 저는 이은영에게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도자는 제가 아닙니다. 최진혁이 마지막으로 일어섰다. 그는 초조하게 말했다. 저는 그것이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경쟁 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곤경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최진혁은 이 모든 작전의 의뢰인입니다. 이은영을 고용한 것도, 이 계획에 자금을 댄 것도, 김유미에게 지시를 내린 것도 바로 그입니다. 그의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손짓으로 검사를 제지했다. 계속합시다. 피해자 박진우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박진우는 일어나 증인석으로 다가갔다. 박진우 씨, 피고인 이은영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박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그녀의 직장 가방에서 경쟁사인 그랜드라인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접근 권한이 없어야 할 내부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경쟁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했고 우리는 조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은영 씨를 신뢰했습니까? 네, 완전히요. 저는 출산 휴가에 들어간 제 아내를 대신해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이은영은 제 모든 서류, 서신, 회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업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고 그 신뢰를 이용하여 저를 배신했습니다. 귀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재정적 손실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경쟁자들이 우리의 조건을 미리 알게 되어 몇 개의 대형 계약을 놓쳤습니다. 또한 평판 손실도 있습니다. 고객들이 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 대한 신뢰가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박진우는 자리로 돌아왔다. 이은영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외면했다. 다음으로 강태식 팀장과 윤지훈이 증언했다. 그들은 수행한 작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으며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그 다음으로 회사 측 증인인 회계 담당자와 정현수 부장이 소환되었다. 두 사람 모두 이은영이 기밀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었고 그녀가 체포된 후 회사가 실제로 손실을 입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변호인 측은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이은영의 변호사는 그녀가 압박 속에서 행동했으며 협박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넘겨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은영이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를 제안하고 가격을 흥정하는 내용의 서신을 제시하며 그 주장을 쉽게 반박했다. 최진혁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행동의 불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김유미와 이은영과의 회의 녹음 기록은 그 반대를 말해주고 있었다. 최진혁은 위험하지만 우리가 잡히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김유미는 가장 침착했지만 그녀의 냉담함이 오히려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판사는 그녀의 냉소적인 답변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 재판은 이틀간 계속되었다. 셋째 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모두가 일어섰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형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심리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합니다. 피고인 이은영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 그리고 3년간 경영 및 문서 관리 분야 활동 금지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유미에게 징역 4년, 벌금 6억 원, 그리고 5년간 법률 분야 활동 금지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진혁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5년간 사업 경영 분야 활동 금지, 그리고 스테이터스 프로가 입은 손실액 12억 원의 배상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패정합니다. 의사봉이 내리쳐졌다. 이은영은 오열했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일으켜 출구로 데려갔다. 그녀는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박진우를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미안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유미와 최진혁은 말없이 끌려나갔다. 법정은 텅 비었다. 박진우는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강 팀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네, 박진우가 일어섰다. 갑시다. 그들은 법원 건물을 나섰다. 밖은 햇살이 눈부시고 따뜻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박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을 모았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은영, 김유미, 최진혁은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수사에 도움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심각한 시련을 겪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성을 되찾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믿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정현수 부장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대표님, 저희는 언제나 대표님과 함께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지지를 표했다. 박진우는 지난 몇 주간의 긴장이 마침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그는 집에 왔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우를 안고 젖을 물리고 있었다. 서연은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물었다. 판결이 나왔어. 이은영은 징역 4년. 가엾은 사람.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물론 자업자득이지만 박진우는 다가가 옆에 앉아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작고 무방비하며 믿음이 가득한 아들. 수진아, 미안해. 그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뭐가요? 회사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해서, 배신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수진은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상황을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와 우리 사업,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는 아기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녀를 껴안았다. 서연이 교과서에서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고 미소 지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그 말은 법원의 판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다음 몇 주간은 회복의 시간이었다. 박진우는 쉴 새 없이 일했다. 고객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데이터 보안을 약속했으며 새로운 계약에 서명했다. 점차 신뢰가 돌아오고 있었다. 최진혁이 체포된 후 그랜드라인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리더를 잃고 평판이 훼손되고 형사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그들의 많은 고객이 스테이터스 프로로 넘어왔다. 집에서 박진우는 세심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밤에 일어나 시우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고 유모차를 끌고 산책했다. 서연과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도와주고 학원에 데려다 주었으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았고 그것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수진이 그를 보았다. 여보, 당신 변했어요. 어떤 면에서? 더 솔직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자상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걸 깨달았거든. 당신들을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릴 잃지 않았을 거예요. 회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했다. 이은영과의 연애에 대한 비밀은 그와 서연 사이에 남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1년이 지났다. 박진우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무들이 마지막 잎사귀를 떨구고 있었지만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쁘게 움직였다. 평범한 날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했다. 오늘이 바로 딸의 쪽지를 책상 위에서 발견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1년. 스테이터스 프로는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성장했다. 그랜드라인의 몰락 이후 많은 고객이 그들에게로 넘어왔다. 박진우는 몇 개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고 2개의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했으며
직원을 30% 증원했다. 이제 그에게는 3명의 부사장과 확장된 보안팀, 그리고 같은 비즈니스 센터 10층에 새로운 사무실이 있었다. 회사의 평판은 더욱 견고해졌다. 모두가 스테이터스 프로가 정보 유출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배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 비서 자리에는 송지현 씨를 고용했다. 42살의 경험 많고 전문적인 여성으로 세계의 대기업에서 받은 추천서가 있었다. 화려한 외모도 불필요한 대화도 추파도 없었다. 그저 훌륭한 전문가일 뿐이었다. 박진우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식 팀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이은영 사건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그녀가 감형을 위해 항소했습니다. 자백, 반성, 피해보상 의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징역 4년, 일반 교도소. 모범수로 지내면 3년 후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김유미는 조용히 복역 중입니다. 최진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랜드라인은 청산되었습니다. 자산은 매각되었고 부채는 부분적으로 상환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팀장님. 강 팀장이 떠나자 박진우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생각은 과거로 흘러갔다. 그는 이은영을, 그녀의 미소, 목소리, 거짓말을 떠올렸다. 때때로 그는 그녀가 후회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망쳤다는 것을 이해할까? 아니면 여전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까? 그는 그 답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저녁에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우는 거실 카페트 위를 기어다니며 통통한 손으로 장난감을 잡고 있었다. 1살배기 아기는 엄마를 닮아 같은 갈색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박진우는 아들 옆에 앉아 그를 안아 들어 올렸다. 시우가 밝고 즐겁게 웃었다. 아빠 오셨다. 수진이 부엌에서 외쳤다. 서연아, 저녁 먹으러 내려와.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다. 15살, 이제 거의 숙녀였다. 키도 더 크고 자신감도 넘쳤지만 여전히 그 고든 시선과 단단한 성격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등생이었고 변호사가 되는 것을 꿈꿨다. 박진우는 그녀가 한없이 자랑스러웠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 저녁으로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을 내왔다. 소박한 가정식이었지만 박진우에게는 그 어떤 레스토랑 요리보다 맛있었다. 회사 일은 어때요? 수진이 물었다. 아주 좋아. 대형 공장과 계약했어? 3년짜리 협력이고 조건도 좋아. 정 부장이 협상을 이끌었지? 대단해. 그럼 보너스는 언제 나와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새 코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곧, 고지야. 박진우가 웃었다. 코트 한 벌만 사주겠어? 서연은 말없이 천천히 식사했다. 박진우는 그녀가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서연아, 괜찮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요, 아빠. 이젠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박진우는 그녀가 더 이상 묻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수진이 설거지하는 것을 돕고 시우를 재웠다. 그런 다음 자신의 서재로 올라가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했다. 편지들 중에는 이은영의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 하나 있었다. 제목은 면회 요청. 박진우는 편지를 열었다. 변호사는 이은영이 교도소에서 그와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한다고 썼다. 그녀는 직접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다. 변호사는 이것이 그녀의 정신 상태와 재활 과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우는 편지를 2번 다시 읽고는 닫고 삭제했다. 아니, 그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은영에게 할 말도 없고 그녀의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 장은 영원히 닫혔다. 토요일, 박진우는 가족을 데리고 야외로 나갔다. 그들은 주말 동안 호숫가에 있는 펜션을 빌렸다. 수지는 오랫동안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쉬고 싶어 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화창했다. 그들은 호숫가를 산책하고 바비큐를 해 먹었으며 저녁에는 모닥불 옆에 앉았다. 시우는 담요에 쌓여 유모차에서 잠들었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을 찍어 SNS에서 친구들과 공유했다. 저녁,
수진과 시우가 잠자리에 든 후 박진우와 서연은 모닥불 옆에 단둘이 남았다. 그들은 장작 타는 소리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빠,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뭐가? 약속을 지켜줘서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줘서요. 박진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를 구한 건 너야, 서연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야. 내가 나를 멈춰 세웠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줬고 내게 이성을 되찾아줬어. 그냥 아빠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무서웠어요. 아빠가 우리 대신 그 여자를 선택할까 봐 엄마가 알게 되고 떠날까 봐 우리가 아빠를 잃게 될까 봐 무서웠어요. 넌 용감했어. 위험을 감수했지? 그리고 난 그것에 대해 너에게 감사해.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빠, 언젠가 엄마한테 진실을 말할 거예요?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다. 서연아. 엄마는 몰라야 해. 그건 엄마에게 상처만 줄 거야. 왜 그래야겠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서연이 반박했다. 아빠는 항상 저한테 정직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때로는 정직이 거짓말보다 더 깊이 상처를 줘. 때로는 침묵도 배려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이해하겠니? 서연은 불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없다고요? 어떤 일에서든. 약속할게. 그들은 밤늦게까지 모닥불 옆에 앉아 인생, 계획,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학교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법대에 가서 사람들을 변호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진우는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강하고 올바른 아이인지 생각했다. 그녀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일요일 저녁,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만족스러워했다. 휴식은 성공적이었다. 시우는 오는 내내 잠을 잤다. 서연은 휴대폰에 콜을 받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박진우는 행복했다. 봄에 박진우는 한 대형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스테이터스 프로의 지분을 매입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싶어 했다. 그것은 그가 수년간 꿈꿔왔던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 출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내와 상의했다. 수진아, 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어.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출장도 많아지고 일도 더 많이 해야 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 수진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여보, 이를 위해 가족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반대하면 거절할게. 수진이 미소 지었다.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확장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실제로 더 자주 출장을 가게 되었지만 항상 집으로 돌아왔다. 항상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항상 솔직하고 정직했다. 다시 반년이 흘렀다. 어느 가을 저녁, 박진우는 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집에는 그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수진이 달려나와 그를 껴안았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나도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시우도 달려와 아버지의 바지를 붙잡았다. 아빠, 아빠. 박진우는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 입을 맞췄다. 안녕, 챔피언. 서연이 자기 방에서 나와 미소 지었다. 어서 와요, 아빠. 그들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지만 박진우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발코니로 나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았다. 서연의 쪽지를 발견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 시절의 모든 공포, 수치심, 두려움을 회상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는 눈먼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3년 후, 이은영은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돌아가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때때로 그녀는 박진우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그리고 돈 때문에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쉽게 파괴했는지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다시는 교차하지 않았다. 박진우는 성공적인 회사를 일구었고
아이들을 키웠으며 가정을 지켰다. 그는 아내와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은 사람. 다시는 눈먼 사람이 되지 않을 사람. 서연은 평생 아버지의 비밀을 지켰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 연애에 대한 진실을 결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랑이 단지 정직함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쪽지는 14살 소녀가 아버지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해낸 그날에 대한 기억으로 불에 달군 쇠처럼 박진우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